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니쇼 플러스 알찬 시간이 되도록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을 포함해서 총 나흘간의 여유를 보내고 이제 개장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해서 지금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는 2,57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은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증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네. 달러 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갔다. 원래 이게 한 1,500원 넘어가면 어쩌지? 이런 그러게요. 걱정들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FOMC 결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3대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증시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시진핑 국가 주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동남아 3국을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게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향한 고율 관세를 발표하고 네. 나서 얼마 안 있다마자 그래서 바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본도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속내는 중국을 향한 견제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머니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신설된 코너입니다. 투자 노하우에서는 온스당 3,400달러 전후름을 이어가고 있는 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은, 지금이라도 투자하려면 ETF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어떤 점에 주목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견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원래 친분도 있으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네. 뭔가 정색하시면서 소개를 하려니까 교수님, 좀 네, 어색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뉴욕 증시 사실 이제 지난 2월 19일 올해 들어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20%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빠르게 좀 반등하면서 낙폭을 그래도 한 달 만에 한 10% 이상 만회한 상황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최근 4월 3일 네. 기점으로 해서 이제 5월 초까지 트럼프의 입에 달린 어떤 증시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입은 관세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라는 발언들이 발표되면 시장은 조정을 피할 수가 없고 관세 전쟁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다라는 식으로 기조가 바뀌면 또 역시 시장은 환호하기도 합니다. 역시 전일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발언들이 좀 더 품목별로 관세를 실제 단행하겠다.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영구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종류의 발언들이 관세 전쟁을 당장 완화하는 건 아니네. 좀 격화시켜 나가는 또 흐름도 여전히 유지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 조정은 항상 그렇지만 FOMC 회의를 앞에다 두고 네. 다소 긴장감이 좀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표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FOMC 회의로부터 며칠을 좀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기대감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작 FOMC 앞에 딱 다가서서는 뭔가 예상 밖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닌가. 특히 파월의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더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경계감으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으로 반영되면서 당연히 주가에도 조정폭이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가 말을 계속 바꾸는 것 같았지만 네. 증시를 이렇게 좀 멀찌감치 띄워놓고 보면은 네.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급락한 다음에 4월 9일까지 빠지고 그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직선을 그냥 그릴 수도 있는 정도. 그죠.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는 이제 변화가 좀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앞서 진짜 시작하기 전에 FOMC 회의에서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네. 오늘 밤이잖아요. 네네. 교수님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기실에서 나눈 말씀인데 또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가장 근래 의회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24년 9월이죠. 24년 9월. 네, 24년 9월 FOMC 회의 때 제 기억으로는 네.
예상 밖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치적이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을 그렇죠. 정도로 예. 왜 갑자기 50bp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빅컷의 금리 인하는 오랫동안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 자체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도 이례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역시 내일 새벽 3시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결과 혹여나 이례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례적인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크게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가장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했었던 나라들이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이 기축통화국들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춰 세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가져가다가 완화적으로 선회한 거예요. 다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미국만 금리 인하를 지금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에 그렇죠. 마지막하고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특히 4월 들어서 무역 정책에 대한 기조가 너무나 들쭉날쭉하니까 이걸 erratic이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네. 굉장히 변덕스럽다라는 표현인데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통화 정책 기조를 단행하는 수장으로서는 통화 당국의 수장으로서는 재정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 기조를 정할 수 있는데 재정 정책의 기조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레틱하니까 네. 통화 정책 기조도 그렇게 움직여야 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파월의 또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한마디로 웨이앤시로 바뀐 거잖아요. 한번 지켜보자. 뭐를 지켜보냐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보자. 4, 5, 6월 동안. 두 번째,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자. 정말 물가를 급등시켜 놓을까? 아니면 경기를 정말 강하게 후퇴시켜 놓을까? 금융을 불안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 크게 두 가지를 지켜보자는 건데 무역 정책은 말씀하셨던 대로 4월 9일 이후로 다소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하에서는 불확실성이 사실 제거되고 있어요. 빅스 지수도 4월 3일, 9일 정도의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금값도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방향성이 완화되는 기조하에 있고 곧 아무래도 중국과도 협상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그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4, 5, 6월 동안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다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물가 데이터, 지금까지 발표된 고용 데이터, 지금까지 발표된 1분기 GDP 데이터, 여러 하드 데이터를 다 둘러봐도 심각하게 경기 침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켜본 상황에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게 미국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는 가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물가 상황을 보면 2.5% 수준에 도달했고 경기 상황을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의견 있는 채널이니까 의견을 드려본다면 네. 중요한 게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5%입니다. 네. 근데 미국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5%는 과도하게 긴축적이죠. 물가 상승률도 2.5%니까 PCE 기준으로. 네. 역시 4.5% 기준금리는 과도하게 긴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여건만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할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켜보자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해왔던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과도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의 의견은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둘 중에 하나 베팅해라 그러면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60% 이상 가능성을 두는데 네. 지난 9월에 예상을 깬 금리 빅컷의 인하가 있었던 것처럼 네.
혹여나 이런 상황을 보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합의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것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이게 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절대 오해 드는데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네. 동결에 베팅을 하긴 하겠지만 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없진 해주셨어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약 깜짝 인하를 하면 시장은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예를 들어 1분기 GDP 성장률이 네네. 역성장을 그렇죠, 했지만 역성. 네. 내막을 들여다보면 역성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아틀란타 페드도 2분기 GDP 성장률을 상당히 높게 조성시켰고 무역 전쟁도 완화되는 흐름으로 경제적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여건 하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의미 있는 금리 인하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판단의 금리 인하지 이게 경기 충격이 심각하게 올 거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자는 의견이 아닌 겁니다. 해석을 하자면. 보험적인 제가 보험적인 의견을 인하인 거죠, 드린다면, 그죠? 예, 제가 파월 입장에서는 이게 열심히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도로를 진입을 하니까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무역 정책의 안개죠. 그 안개 때문에 잠깐 멈춰섰던 거예요. 근데 안개가 거치는 모습이네, 앞이 보이네, 굳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는 경제 위기 혹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책이 아니라 네. 좀 적정한 금리 인하를 우리는 목표로 중립금리 2.5%잖아요. 2.5%라는 중립금리의 여정을 향해서 안개가 거쳤으니 나아갈 길 나아간다 하는 여정이니까 이것은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이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트윗에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면 다 그대로 돼가지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분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파월이랑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네. 좀 많이 싸울 것 같다 오늘 밤에. 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예, 쪽이고요. 예. 파월은 아직은 좀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계속 금리나 압박을 했는데 그럼요. 여기서 지금 파월이 파월도 인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파월 입으로는 못 그렇죠. 하겠는데 네. 크리스토퍼 월러 입사 입으로 이제 대신 해주는 거지. 그래서 네. 이제 파월 입장 그래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못 이제 이기는 척. 금리나 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게 네. 이제 미국이 금리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낮췄다.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달러가 좀 강세가 됐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는 달러가 훨씬 약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낮췄다면은 달러 약세가 안 될 텐데 금리를 이번에 또 낮추면 달러 약세가 더 되는 건가? 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원하는 또 야 이게 1,500원 걱정하다 1,400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중장기적인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에 단기적인 틀에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이 머니쇼는 의견 있는 채널이라서 좋은데 제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했잖아요. 선호한다. 예.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아, 정도의 그러면 또 수준은 그렇죠. 유지하면서 예, 예. 적당한 약달러 이렇게 네. 어렵네요. 저는 적당한 수준. 뭐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는데 미국 경제의 여건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만성 무역 적자 국이었기 때문에 강달러를 유지함으로써 소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렴하게 다른 나라 물건들을 사올 수 사왔었던 있으니까. 거죠. 네.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무역 적자국으로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유도하는 데도 유리한 거죠. 좀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미국으로 이 GVC를 완전히 깨버리고 DVC로 완전히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완전히 바꿔놓고자 하는 그림이고 다른 말로 세계 많은 첨단 기업들아 미국에서 제조하라, 제조 기지를 옮겨라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 하에서는 미국으로 제조 기지가 옮겨간 상황 하에서는 네.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큰 틀에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강달러가 좋은 산업 섹터도 있고 약달러가 좋은 산업 섹터도 있고 경제 주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국이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국일 때와 흑자국으로 전환될 때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조기업들이 수출하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달러를 선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약달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약달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도 보면 공장들이 여러 나라에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기업 강연을 가면 첫 번째 질문이 환율이에요.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환율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에 따라서 공장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강달러일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달러일 때는 한국에서 가동을 더 늘리자. 약달러일 때는 미국에서 가동을 더 늘리자 하는 종류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기지를 옮기는 거 말고 그거는 네. 관세 전쟁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제조기지가 상당 부분 옮겨진 상황에서는 가동률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가동률을 미국 내에서 더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줘야 상대적으로 미국 내 제조기지가 더 융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효석 대표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장기적으로도 저도 강달러 뉴노멀을 전망합니다. 강달러 뉴노멀을 전망하지만 역사적 평균선이 1,100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보면 1,100원이 역사적 평균선이에요. 그러면 1,200원도 강달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1,450원 수준에서 약 1,300원, 1,350원 수준으로의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전망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여전히 강달러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중기적인, 장기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그러면 1,300원도 강달러다. 1,300원도 강달러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봄이잖아요. 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네. 근데 겨울을 지나서 여름을 맞이하는 20도와 여름을 지나서 겨울을 맞이하는 가을의 20도가 달라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1,450원에서 내려오는 경로에서의 1,300원의 느낌과 1,100, 1,200원에서 1,300원을 향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그럼 이게 여름으로 가면 이제 1,100원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 그 계절을 말씀드리는 건 계절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네. 그러니까 1,300원을 향해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강달러인 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선을 예. 1,100원이라고 노했을 때, 보면, 네. 그것에 공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기준선을 그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가 강달러인 것이냐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굉장히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왜 이렇게 미국만 금리를 인하 안 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네. 심지어 이러이러할 때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 금리는 조정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작년 11월 이후로 기준 금리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6개월 연속 기준 금리는 똑같은데 왜 시중 금리는 올라갈까? 다른 여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 때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미국의 신뢰가 상당 부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의적 감정, 비호의적 감정 네. 이것을 여러 여론조사나 서베이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맹국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면서 아마 3억 5천만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80억 인구는 다 트럼프식 관세 전쟁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싫어하시는 감정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중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데도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 이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도할 의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잠재적 매수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재적 매수층은 매수할 의사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미국 국채에 대해서 그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채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간의 관계를 규명해도 똑같은 설명이 가능하고 여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최근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상당 부분 반영되죠. 역시 정치적 혼란, 미국 내 정치적 혼란도 미국에 대한 미국이 과연 안전자산 맞아? 저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동의해요. 네. 근데 안전자산의 레벨을 100이라고 했을 때 네. 100에서 90 정도로 떨어진 느낌이죠. 여전히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이 비안전자산화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비롯한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을 제외한 채 똘똘 뭉치려는 움직임을 거세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EU가 CPTPP에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협력을 가져가고자 하는 노크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감이 상당 부분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와중에 또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는 그 베센트하고 미국 무역부 대표하고 또 중국 측하고 지금 뭔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찾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만나서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와중에 또 중국은 지준율 인하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제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는 네. 그 동안에는 이제 트럼프가 나 통화했어, 전화했어. 안 했는데 중국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아니라고 했고, 예, 전화 안 예, 했어.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건 네, 맞다. 네. 이거 뭔가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하고의 협상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뭔가 미묘한 변화는 확인되는 것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해 보신 분이나 자녀들을 이제 시집장가 보내 보신 네. 분은 최근에 그 뭐죠? 사돈지간에 만나는 첫 만남 자리 상견례. 뭐라고 하죠? 상견례. 네. 상견례 요즘의 상견례를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상견례 하기 전에 요즘은 미리 조율이 끝나나요? 아니면 상견례 하면서 조율을 하나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와 이런 것을 그제서 잡는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회의가 끝난 채로 상견례 미팅을 하나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네. 회의가 끝난 채로 미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아졌죠. 예, 요즘 맞아요. 많아졌어요. 제가 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회의 끝났어요? 전화로 통화를 다 했다? 아니면 상당 뭐 어때? 부분의 얘기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전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미국 무역대표부와 산업부 간에 장관급 미팅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밑에 국장 밑에급 과장급에서 실무급에서는. 실무단끼리는 상당 부분의 의견 조율이 있는 채로 만납니다. 의견 조율이 없는 채로 만나는 것은 오히려 서로 간에 그렇죠.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이자 오히려 국가 간에 안 좋은 그렇죠. 결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그런 관점에서 실무단에서 상당 부분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나서서 우리 중국과 통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통화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거짓일까? 저는 이제 어쩌면 중국은 몰래 하고 있다. 미국은 대놓고 하고 있다의 차이인 것 같고 미국의 한 주무부처가 있으면 이쪽 국과 국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들이 이 협상에 참여하는 국이 있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 주미 대사관, 중국 주미 대사관도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쩌면 그게 사실이란다면 주미 대사관을 패싱하고 아하. 직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긴밀하게, 엄밀하게 중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협의는 협의대로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미국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실리를 또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네. 뭔가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 지표 중에 1분기 GDP일까요? PCE 물가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고용 지표일까요? 아니면 뭐 수입액 3월에 급증했던 그걸까요? 뭐가 가장
뼈 아플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지지율입니다. 네. 지지율. 트럼프는 정치인이고요.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고 역대 어떤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고 하는 것을 보면 아 지금 뭔가 다른 전환 무역 정책의 전환이 혹은 무역 정책의 실효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고 그 실효성 있게 뭐가 나타나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네. 혹은 미국 동맹국들과의 나름의 협상. 그래서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그 다급해진 결과 이런 협상의 뭐 과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듯이 얘기했던 것이고 시진핑 정부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이 협의를 이끌어갔던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이우석 대표님도 개인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그 대만 달러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 강세를 보인 게 맞아요. 이게 뭐 위안화도 그렇고 아시아 통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만 달러도 그렇고 그 평가가 절상되는 걸 그냥 묵시적으로 용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네. 낌새를 챘다, 냄새를 네. 맡았다.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원화가 약세가 될까 봐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리겠다 이랬잖아요. 아. 근데 지금 원화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네. 좀 더 여력이 생긴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은 하는도 그렇고요.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1분기 GDP, 한국의 1분기 GDP, 대만의 1분기 GDP 완전 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만의 1분기 GDP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세 전쟁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성장률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대만은 그렇다 할 만한 경제 지표가 나온 거예요. 예.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알부자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으로 발표된 마이너스 0.3%를 나온 것은 2월, 3월 들어서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수입업자 입장에서 굳이 관세를 25% 관세 내고 철강을 수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온 거죠. 네. 이게 GDP 성장률의 역성장으로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영향이 예,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역성장한 것은 모습이 다른 거예요. 1분기 GDP는 그냥 내수와 외수가 동반 침체된 거예요. 특히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입액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42%가 급증했습니다. 1분기에. 그게 역성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미국은 수입이 급증하면서 순수출 문제 때문에 역성장이 나온 건데 그러면 적어도 2분기는 아닐지라도 네. 1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늘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결과가 대만의 경우에는 나온 것이고요. 네. 미국은 이게 순수출 때문에 역성장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도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였어야 됩니다. 아하. 근데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외수 경기도 같이 안 좋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경제, 정말 난관에 부닥쳐 있는 경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첫 번째 경기 안정 여부, 두 번째 물가 안정 여부, 세 번째는 금융 안정 여부인데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경제에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물가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가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이미 2%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해당하는 목표 물가 2%에 부합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물가 상승률,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는 금리 인하할 여건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여부를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정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늦출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75%고
경제 성장률은 1%고 물가 상승률은 2%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 거시 경제 상황의 2.75%는 과도하게 긴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너무나 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최근에 미뤄왔었던 것은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강달러가 야기되고 외국 자금이 유출되고 하는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해왔었던 것인데 이제 1,400원 언더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외환 여건이라는 것도 고려했을 때 마련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애플, 아마존, 그리고 일라이릴리 순으로 각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애플입니다. 현재 주가 195.5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 이후 충격을 소화하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200달러 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230.66달러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애플의 1에서 3월 실적은 매출이 약 95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조금씩 웃돌았었죠. 제품과 서비스 매출 모두 성장세를 보였지만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시장 반응이 싸늘했던 이유는 바로 중국 매출 때문이었죠. 2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3% 줄었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5% 가까이 낮았습니다. 팀쿡 CEO도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까지 관세로 약 9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언급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애플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꽤 잘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인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분산시키고 현지 가격 정책과 오프라인 매장 확대 등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재고도 미리 확보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현재 주가 185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추이로 주가를 늘려서 봤을 때 200달러 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 역시나 회복이 더딘 모습인데요. 대신증권은 아마존의 실적 자체는 무난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주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팩트셋 평균인 245.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아마존 매출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산업,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치인 39.5%를 기록한 게 눈에 띄었죠. 문제는 2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중간값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13% 넘게 낮았습니다. 경영진은 주식 보상 비용과 또 위성 프로젝트 투자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지만 최근엔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분의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커머스 부문도 경기 둔화와 관세 리스크로 반등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익률 방어 외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상황이라는 게 증권사의 의견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일라이릴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향후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안 그래도 헬스케어 부문 업종 자체 주가가 성적이 부진한데 간밤 일라이릴리 주가는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라이릴리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보다 모두 조금씩 웃도는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주요 제품인 당뇨약 마운자로와 비만약 젯바운드 매출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인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대형 약국보험 관리사인 CVS가 오는 7월부터 젯바운드를 보험 황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젯바운드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이것이 너무 지나친 반응이 아닐까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PBM 기업들은 여전히 젯바운드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젯바운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엔 경구용 비만약 승인 신청도 앞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라 증권사는 이번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앞서 제시한 것처럼 997.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종목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신할 국가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 국가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잇따라 동남아 순방에 나섰는데요.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눈을 돌려서 신흥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국 경제 현주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첫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로 원래는 이제 우방국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좀 유화적인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관세 폭탄을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어쨌든 이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동남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동남아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국이 원래 그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를 좀 습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1대1로의 정책이 뭐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동남아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마침 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뭐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다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베트남은 46% 이렇게 관세 그렇죠. 폭탄을 맞다 보니까 46%,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사이를 사실 파고든 거죠. 지금까지 베트남은 미국에 다 수출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다 막히니까 베트남은 어떻게 수출을 할 만한 곳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 시장을 이제 미국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죠. 네. 저 일본은 또 일본 이시바 총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그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거의 그냥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시장인데 이제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또 그 기득권을 또 지켜야 될 그런 또 어떤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 시장이 크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 소비 시장은 무슨 뭐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저 생산 능력 그러니까 어떤 저가의 노동력 때문에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이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듯이 결국 아직까지는 어떤 생산 여력이 좋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곳이 이제 베트남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 두 정상이 모두 이제 동시에 베트남으로 이제 그러게요. 방문을 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어쨌든 관세를 막 세게 이렇게 맞은 건 맞는데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좀 좋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베트남의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OECD 한국센터 본부장으로 있을 때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상당히 갔습니다. 네. 그가 이제 베트남 성장 과정을 보면 뭐 1인당 GDP 뭐 1,700달러에서 지금은 4,700달러 할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한 8,000달러까지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막 갈 길이 머네요. 아직 네. 대체로 그 대부분 국가들이 한 8,000달러, 10,000달러까지는 계속 쫙 성장하는 그런 패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베트남은 그 어떤 성장을 이제 미국에 기대해서 수출 많이 해서 성장해 왔는데 그게 이제 막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탁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기대해서 또 성장 수출을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네. 다만 여기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남중국해 갈등입니다. 남중국해. 저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어떤 저 공유 어떤 해수 거기에다가 무슨 뭐 각종 이상한 시설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중국은 남중국해에 그 비행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 갈등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과 엄청 어떤 상황이 좋다. 사드 사태 완전히 경색되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다 철수했던 그런 아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이 잘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될 겁니다. 참 베트남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지금 아직까지 상대고 그렇죠. 예. 이 와중에 또 미국은 최대 수출국인데 네. 대미 수출량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고율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46%를 그러니까요. 예. 네. 베트남 입장이 참 궁금해지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미국 시장을 그 대체할 어떤 소비 시장은 그러게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베트남 입장에서를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받아줄 곳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당장은 없다. 그렇지. 이런 거죠. 예. 네. 아직 당장은 없지만 중국이 이제 그 어떤 수출 시장을 만약에 오픈해 준다면 네. 사실 그게 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사실 중국은 이미 벌써 과잉 공급이어가지고 굳이 뭐 베트남에서 물건을 우리도 잘 만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베트남이 인건비가 더 오히려 더 싸니까. 싸다. 그렇지.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중국으로 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또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사실 또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46%의 관세가 물론 뭐 베트남에 부과된 거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아하. 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예, 삼성전자 폰의 50%가 아하.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네. LG전자의 가전품도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의 2,600개가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어떤 상당한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다 지금 옮겨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관세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싸움처럼 비춰지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중국 내에 있는 애플이 실제로 중국을 때렸는데 그 애플 리뷰 거기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예.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있군요 거기에.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지금 큰 데미지를 입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도 최근에 그 어느 그룹의 어떤 오너하고 같이 네.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된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그 46% 관세 부과 네. 때문에 자기 상품 수출을 미국 가는 길이 다 막혔다고 그러고 아하. 심지어 이제 얼마만큼 그 수출 막혔냐. 그전에는 컨테이너가 일주일에 하루에
30개씩 네. 나가다가 지금은 그게 3개로 줄었답니다. 30개에서 3개. 그러면 예. 지금 10%, 90%가 90% 감소네요. 감소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어떤 파급이 베트남도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서민들이 아하. 아마 금년 7월 되면 직격탄 맞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미국에 유학 시절에 이제 무슨 뭐 그 각종 무슨 월마트다 가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품질 좋은 것을 미국 사람들이 10개씩 사요. 10개씩. 10개씩 막 사가지고 뭐 한철 입고 버리는 그런 어떤 소비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번에 모든 어떤 물건들이 이제 다 수출 중단이 되니까 아마 그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물가 상승률 그걸 과연 견딜 수 있겠냐. 하반기에 이제 예, 걱정이 예. 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어떤 포문을 네. 어허. 닫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우호적인 자세 사이에서 그걸 이제 대나무 외교로 대나무 외교. 네. 대나무처럼 바람 불면 이어졌다가 아.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네, 역시 어떤 가장 잘하는 대나무 외교 전략을 베트남 계속 구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 주석이 두 번째로 달려간 지역이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미국한테 24% 상호 관세를 지금 부과받은 상황이고 이게 무슨 뭐 성적표 받는 것처럼. 네. 베트남은 46, 말레이시아는 24%. 네. 씁쓸하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보복 조치, 물론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제 오히려 미국 상품 수입 확대를 선언했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반품한 보잉 항공기도 사겠다고 하고 그렇죠. 굉장히 아하.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말레이시아가 지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마리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필적할 정도로 네. 성장과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말레이시아는 어떤 대외 개방을 좀 이렇게 규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투자가 주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부화 시대니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2년 새로운 총리 안와르 총리라 그러는데 새로운 총리가 나오면서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즉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거의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레이시아는 지금 데이터 센터 아시아 데이터 센터의 허브다 할 정도로 아하. 뭐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업체들이 정말 막 20조 뭐 6조씩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같은 추세이면 말레이시아가 어떤 기술 중심 국가로 한번 도약할 거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풍부한 어떤 그 물,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하기 그런 좋은 곳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예. 이제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 4마리 용이었는데 예.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올라오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동남아 이제 국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제 올해 2월달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이제 네.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인구 순위로 따지면은 전 세계 4위예요. 예.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큰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인도네시아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인도네시아 뭐 수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네. 전역을 많이 이제 여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네네. 그 OECD 항공센터 본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아시아 지역 국가 공무원들 불러서 OECD 선진국가 정책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간 인구도 많고 소비 시장도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못했을까? 아. 그죠? 오히려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앤데 네. 뭐가 문제니?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 우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롯데그룹은 한 5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뭐 계약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한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자들이나 그 각 나라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특별한 관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정치 권력의 독점입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정치 권력이 독점화가 생기면 그게 필수적으로 부패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죠. 어떤 부패의 어떤 고리가 형성되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자기의 첩권들을 통한 경제 체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감안하면 향후 기대는 많이 되지만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만약에 대표님께서는 그 아세안 신흥국 중에서 한 곳만 집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어느 나라를 투자처로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투자의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니 직접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건 아, 좀 그럴 수도 다른 있죠. 관점이거든요. 그렇지. 예. FDI라고 하죠. 이게 두 가지 네.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그 아시아 시장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서 이제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뭐 자카르타라든지 콜라룸푸르 이런 쪽에 가서 바라본 그 나라들의 한국에 대한 기대감.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문화, 또 경제력, 또 기술, 뭐 또 어떤 정치 민주화 모든 것들이 사실 아시아에 비해서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의 어떤 표준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졌고 네. 또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존중하는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정말 역력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에 팔겠다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즉 이 볼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비싼데. 그거 하면 1,000원 합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품질을 똑같은 디자인의 저기 중국 제품이 오면 1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10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 이런 어떤 유형의 상품 가지고는 아시아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할 때가 아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나는 자본 시장, 네네. 즉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모든 어떤 대기업의 그 어떤 외국인 지분들이 거의 뭐 40% 50%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시아 시장을 아하. 이렇게 물건으로 뭐 수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본으로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기업 M&A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서 기회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딱딱하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부드러운 거, 소프트한 거 이렇게 이제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네. 좀 제시해 준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만큼이나 국제금값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가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투자 시점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값 흐름과 ETF를 통한 효과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 가격이 연일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이긴 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내내 오르긴 했어요. 그 3년 그래서 동안. 이제 특히나 요즘에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네. 금값이 이게 지금 3,500달러 이게 맞습니까? 이게 3,500달러? 온스당 네. 제가 아까 확인하기엔 3,400달러 넘어선 상황이었고. 네, 세계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는데 일단은 금값이 이렇게 급등한 원인은 뭘로 보시는지? 예,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좀 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특히 이제 4월달에 관세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나서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빠지고 그리고 금 같은 안전 자산 쪽으로 수요가 좀 갔던 부분, 그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같은 흐름들이 좀 생기면서 저는 이제 미국 자산들의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금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뭐 중앙은행에서도 금매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것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예,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사실 금이 저희가 보통 경기가 안 좋고 네.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고 뭐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좀 작게 나오고 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에 대한 수요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인데 좀 특이하게 2022년 말 2023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좀 금 가격이 금리하고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게 네. 2022년 말에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금 보유고 네. 중국 인민은행의 금 자산 매입 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금리하고 금 가격의 상관관계가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러시아의 달러 보유고를 동결하면서 그때 이후부터 특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달러 자산 다변화 뭐 이런 흐름과 함께 금 가격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 매입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금 가격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 화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 2023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수치로 보면 2023년 2분기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가 한 1,300톤 정도 매수한 걸로 나타나서 분기예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으로 1,000톤 정도로 규모가 줄었어서 올해 나오는 데이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조금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2022년, 2023년부터 많이 늘어나면서 금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매입 규모 자체는 최근에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누가 많이 사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제 저기 그 옛날에 쌀 때 많이 샀다. 이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러면 이제 좀 덜 살 거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살까요? 금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이런 금 매입 수요 같은 측면에서 보면
이제 ETF 같은 투자 자산 아. 쪽이 좀 두드러지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ETF에서 네, ETF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금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 관련한 ETF들로의 자금 유입 같은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ETF 쪽의 자금 유입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하. 사실 금의 수요 쪽으로 보면 네. 여전히 금 수요의 한 절반 정도, 40에서 50% 정도는 그냥 저희 뭐 소매 수요라고 말씀드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붙이 뭐 뭐 이렇게 반지나 반지, 네. 이런 장신구용 수요 이런 쪽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말씀드렸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장신구용 수요 같은 부분들은 이제 금 가격하고 같이 그려보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장신구용 수요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금반지나 이런 거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아니 요즘에 돌반지 한 돈 하려면 70만 원이라고 하니까 예, 안 예, 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신구용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아하.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요도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빼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올해 이후에는 그런 ETF 같은 투자 상품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림을 보면은 이제 미국 금의 수급 주체가 ETF다. 근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회색 선을 보시면은. 예. 근데 이게 뒤늦게 후행적으로 ETF가 들어오죠. 이게 네. 약간 좋게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내가 또 꼭지를 잡는 것 아닌가. 이게 보통 이제 왜 ETF 쪽으로 그렇죠. 올릴 때는 아까 이제 그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중앙은행들이 미리 이제 저점으로 샀는데 네.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면 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금에 대한 이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주셨던 것하고 비슷한 이제 우려라든지 생각을 저도 최근에는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ETF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주로 많이 투자하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 보면 뭐 레버리지 ETF를 빼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 투자하는 ETF 중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하면 뭐 1조가 훌쩍 넘는 그런 큰 ETF 상품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이 8개 ETF 상품들로 최근까지 데이터를 받아보면 올해 들어서 4월까지 대략 한 16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된 걸로 160억 달러요? 예, 그러니까 뭐한 나타납니다. 20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참고로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당시 때도 네네. 그때도 이제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어허. 2020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금 ETF들로 290억 달러 정도 한 해 동안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유입되고 있는 금액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직은 그보다는 좀 작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하고 같은 속도로 연말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20년에 들어왔던 자금보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제 좀 빠른 금 속도로 ETF들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예, 네.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2020년을 보면 이렇게 ETF들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네. 금 가격은 그때 당시에는 좀 고점을 치고 나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타이밍 같은 것들을 잡기가 어렵지만 최근 같은 속도로 이런 금 관련한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좀 약간 쏠림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금 가격이 좀 이렇게 최근처럼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금 자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지금 담아두기에는 약간 조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사기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특히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미국 증시하고 금 가격을 같이 그려보면 네. 이제 과거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거나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금 가격은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네. 그런 구간이 생기게 된다면 그래도 역시 자산 중에 일부는 금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못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은 같은 자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자산들을 그때 좀 네.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생각하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디지털 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전혀 안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금하고 은처럼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이더리움 안 오르는 현상이 네. 여기서도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비슷한 거 없냐? 그거 뭐 좀 안 오른 거 뭐 이러면 이제 은이 나오는 건데. 아니 선물 받을 때도 금하고 은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비싸도 금을 사는 게 낫다 이런 네. 판단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어떻게 좀 은 투자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은은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됐는데 네, 네. 은은 아무래도 이제 금보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같은 가격의 은을 거래하려면 부피가 훨씬 더 아하. 크고 보관 비용이 그리고 많이 되고. 보관 같은 것에도 아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금거래소 이런 네. 것들이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네, 이제 네, 네. 동네에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금거래소 같은 곳에 가면 네. 금은 거래하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네. 저희 뭐 집마다 반지나 돌반지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시고 반지 이런 것들 뭐 사거나 파는 것도 상당히 쉽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한 돈짜리 금반지를 최근에는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반지 뭐 파는 것도 상당히 쉽고 네네네. 파는 가격도 50만 원 넘게 최근에 시세가 있는 것 같은데 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래소에서도 1kg짜리 바로만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금을 얘기할 때는 한 돈,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돈이라는 게 4g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금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피도 크고 불편하고 이런 지금 부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저 1kg짜리로만 저게 예.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고 파는 게 편할수록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말씀드렸던 부피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투자 상품 측면에서도 뭐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죠. 실물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는 말씀드렸던 뭐 보관 비용이라든지 부피 같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상품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뭐 KRX 금 현물은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KRX 은 현물 같은 건 없거든요. 네.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넘기면서 앞에 그림도 나왔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갈 때 나중에 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경우는 과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올라가요, 같이. 거의 비슷하게 갔었던 것 동행하는 같은데 느낌. 근데 네. 지금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벌어진 것 같고 예.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금은 레이시오라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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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순하게 그냥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금은 레이시오가 다시 100배까지 4월 달에 100배. 올라갔는데 아하. 단순하게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뭐 3,400불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은 가격은 지금 33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은 가격의 100배가 되는 정도로 가격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됐던 경우도 과거에는 그렇게 별로 네.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은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은은 언제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식기
네네. 식기. 예, 제가 뭐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네. 뭐 크로 시작하는 네네. 그 은식기가 있어요. 네네. 엄청 비싸요. 이제 음. 그거는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겠죠. 네. 예. 은은 그럴 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님은 지금 ETF 담당이시니까 네. 우리 그 ETF 좀 투자. 받아주시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네. ETF 투자는 뭘로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네. 금사, 은사 뭐 사지 마?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ETF를 이제 산다고 한다면 ETF 어떤 ETF를 사는 게 맞는지. 예, 저는 이제 최근에 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좀 은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은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쏠릴지 여부는 제가 음.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 같은 쪽에 ETF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보다는 상품 개수가 좀 적은 편인데 그러니까요. 아하. 예. 미국에는 뭐 은을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SLV 같은 ETF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그것하고 비슷하게 역시 실물 은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SIVR 같은 상품도 미국에는 상장이 돼 있고 네. 국내에는 은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저런 코덱스 은 선물 같은 상품이나 네. 아니면 타이거 금은 선물 같은 ETF 정도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옆에 H가 붙어 있어서 H. 환해치를 하는 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최근처럼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뭐 같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뭐 선물에 투자하긴 하지만 가격이 크게 이제 괴리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저런 뭐 ETF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런 상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이나 은은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그렇죠. 상품이거든요. 예. 그냥 가격 변동에만 이제 예. 그 좌우가 되는 상품이어서 네. 요즘에 이제 ETF는 월배당을 받는 ETF 상품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비슷하게 이제 금이나 은에 커버드 콜 전략을 붙여서 투자하는 상품이 미국에는 상장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금 커버드 콜 ETF는 국내에도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금보다는 은이 좀 못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국에는 이제 은에도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ETF 정확하게는 ETN인데 네. 네, 그런 네, 상품이 네. 상장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따로 정확한 그 ATN 상품은 준비 안 하셨나요? 예, 그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챗 GPT한테? 네, 챗 GPT한테 은 ETN 있다던데. 커버드 콜. 커버드 콜로 네. 뭐 상품이 배당도 준다던데. 별로 안 많기 많지 때문에 않아서. 네. 찾으시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챙겨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수라든 것도 체크가 돼 있고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이제 선물로 하는 게 있고 현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연구원님 보시기에 만약에 금과 은 ETF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이제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가 원유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롤오버하는 때 생기는 비용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없긴 한데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성과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는 네네. 그런 선물 롤오버 관련한 비용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네. 굳이 그렇게 아주 원유처럼 중요하게 너무 보실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예, 없다. 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커버드 콜 전략이나 관련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은 커버드 콜 상품들의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네. 뭐 월에 1% 정도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 자체는 상당히 높지만 모든 커버드 콜 전략은 이제 그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네. 기초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배당을 받아도 손실이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이나 은 같은 쪽에 뭐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기초 자산인 뭐 중요하게 본다면 금 가격 요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처럼 좀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요즘 뉴욕 증시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많이 네, 빠르게 올라와서. 급반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그러게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중요한 일정일 것 같아서 오늘 밤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머니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 FOMC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